왜 우리는 생활비 문제에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가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는 동안 몇몇 노인들은 주택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받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 70세가 되어 완벽한 틀니를 갖고 반짝이는 얼굴을 유지한다고 해도 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약속들은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눈부신 빛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활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생활비는 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면 60세, 70세가 되었을 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노년기는 불편함과 장애물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년기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둘째, 금융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령인 사람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가득합니다. 왜 그들이 쉽게 피해자가 되는 걸까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쉽게 유혹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융 관련 책 몇 권을 읽는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업 관련 책 10권을 읽는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할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강연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 친구들, 대기업 직원들 중 실패한 사람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절친 중 한 명은 유명 기업의 기획팀장이었는데 창업을 준비하는데 4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모든 자금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습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은행, 보험사,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당신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달콤한 말이나 비현실적인 약속에 흔들리지 마세요. 셋째,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재정적 압박을 줄이는데 지출 절감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필요한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보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400만, 500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합니다. 이는 비합리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월 생활비가 200만, 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60만에서 90만 원을 차지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조사비와 같은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체면을 지키는 것이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더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줄이십시오. 넷째, 노년기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약값, 병원비, 의료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운동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영상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저 자신도 헬스장을 28년간 꾸준히 다니며 이 원칙을 실천해왔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나 약사는 아니었지만 가족력이 고혈압이 있었던 탓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산과 헬스장을 다녔죠. 하지만 불행히도 한 번은 산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7개월 동안 운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이는 값비싼 대가였지만 제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건강 문제로 갑상선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은 저의 삶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누우면 병이 오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이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등산을 건강관리와 의지를 다지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 동안 북한산을 8시간 동안 등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4시간 정도 걷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마칠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활동을 멈춘다면 약값과 병원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고 결국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지출은 약값과 병원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삶의 3요소, 의식주, 중 주거 비용은 줄이기가 어렵지만 식비는 지나치게 줄이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식비를 과도하게 절약하면 결국 아낀 돈을 병원에 지출하게 될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5째, 나이에 상관없이 노동 수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을 하세요. 노동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70에서 80대가 되어 도심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의 임금은 너무 낮아 자존심이 상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는 하루 4시간씩 15일 동안 일하고 약 4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3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30일로 늘려도 총 수입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세금을 제하고 나면 70만 원대 중반을 받을 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농촌에서는 일자리 기회가 더 많고 그 수입도 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덜하며 삶의 질도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실제 나이는 서류에 적힌 숫자만이 아닙니다. 현재 나이에 0.7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실질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70세라면 0.7을 곱하면 약 49세가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과 노동 능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 느끼시나요? 오후 2에서 3시쯤 거리로 나가보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중 50% 이상이 고령자일 겁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20에서 30대에 배웠어야 할 것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교훈들을 아주 일찍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식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야 전달되곤 합니다. 그때는 이미 변화나 준비를 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낭비하지 않았고,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때로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작은 행복을 희생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년기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정적인 노동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달 55만 원의 노동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4억 원을 은행에 저축해 얻는 이자 수익과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매우 가치 있는 수입입니다. 또한 일을 하면 바빠지기 때문에 자연히 소비도 줄어듭니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이를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워크넷, 웍네트, 고령자 채용 시스템, 서울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곳들입니다. 이 일자리들은 높은 임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홍석진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8년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그는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뒤 은퇴 후 창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그는 치매와 언어장애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대상 취업 프로그램, 특히 배달 업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줄 아는 기술을 요구했는데 그는 이를 빠르게 배웠습니다. 12. 일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후 이 일은 그에게 재정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에 재적응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홍 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오전 8시에 종로 3가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화로 출근 보고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이 일이 하루 3만 원에서 9만 원, 심지어 16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종로 3가, 4가, 5가는 고령자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분에 그는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일자리를 기다려도 하루에 약 3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일에 적은 돈을 버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지만 홍 씨에게 이 돈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단지 수입을 넘어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었다는 점입니다. 홍 씨는 심지어 앞으로 10년 동안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기억 상실과 언어 장애를 겪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삶의 균형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진과 블로그 글은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매력적인 제목을 작성하는 법과 게시물의 내용을 개선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든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 노력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 돈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옳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이를 선택합니다. 재산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 또는 기본 생활비 보조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로 은평구 불광동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3억 원의 소형 아파트에서 사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서 조사를 했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를 잃었지만 틀니를 할 돈이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1만 원짜리 냉면 한 그릇을 먹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먹기를 바랐습니다. 주택연금 제도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자녀들이 자신을 비난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통에서는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고령 부모님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생각을 바꿀 용기를 낸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광동에 살며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 제도에 가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할머니는 냉면을 마음껏 드실 수 있었고, 틀니도 하고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분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밝아 보입니다.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께 냉면을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며, 이런 행동은 부모님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환해졌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생기가 넘치세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그분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제도에 가입했어요. 이 제도 덕분에 그 할머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선 어디를 가도 제가 별이에요. 정말 별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가정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팔지 못하거나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생활비 보조를 받는 사람들도 이러한 지원 정책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헬스장에 다니던 한 후배가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6세에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현재는 63세로 침대에 누워 지내며 움직이지 못해 욕창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런 병을 돌보는데 매달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처음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방금 70만 원 카드 결제를 했는데 전부 병원비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1년치 병원비야?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한 달치야. 그중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은 약값과 의료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배는 강화도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의 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기억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심각한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달 60만 원에서 7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40대 초반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작은 집을 팔고 기본 생활비 보조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비 전부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우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각을 바꾸고 미리 가족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금, 기본 보조금,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령자는 추가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우므로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일찍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추가로, 적합한 일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제안 하나 드리자면, 거주지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도시 생활비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 어렵다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 덕분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 또한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농촌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성급히 땅이나 집을 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가치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촌에서 추가로 땅을 구입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신 현재 소유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세요. 농지연금이나 기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촌에서 땅이나 집을 구입하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빈집이 많이 있으며 지역단체나 농업 관련 회사들이 이러한 집을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에게는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는 형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은 예전에 공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점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게를 매각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식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화센터의 컴퓨터 강좌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컴퓨터를 익히고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며 온라인 검색 도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중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빈집 연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예천으로 이주했는데 그가 처음에 임대한 집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가족들이 매각하려 했으나 가격이 낮을 것을 예상해 나중에 가족 휴양지로 사용할 생각으로 빈집 임대 프로그램에 등록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단기간에 급격히 노후화되어 폐가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너댓 개월 만에 그 집은 불로 뒤덮이고 거의 폐허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임대한 집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만 내면 되었고 주인이 매각을 결정할 경우 아무런 불만 없이 집을 비워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은 대지 380평 규모로 작은 정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원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며 일을 하고 소득도 일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천에서 또 다른 집을 찾았는데 월세가 단돈 4만 원인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900평 규모의 농지가 딸려 있었고 농지는 집주인이 무료로 대여해줘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 4만 원은 사실상 상징적인 금액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합의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 수리비, 이사비, 심지어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공구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익힌 수리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집을 고쳤습니다. 덕분에 100만 원의 지원금 중 단 35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65만 원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 생활은 조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농사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덕분에 그는 훨씬 건강하고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의 나이 많은 주민들이 자신을 막내 동생처럼 아껴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70대 초반이라 막내 취급을 받는다는 농담 섞인 말에 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서는 환영받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시 친구들에게 농촌 생활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곳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노년기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생활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었을 때부터 저축하고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생활 방식이나 거주지를 바꿀 가능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 자신의 자산으로 수입을 창출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농지와 텃밭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수확철이 되면 고추, 채소 등을 판매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게 하여 노년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덕분에 농촌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삶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삶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방식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어떻게 지속할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20대든 30대든 그 이상이든 지금부터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그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 노령연금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장기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연천 지역의 노년층 생활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지역 문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4시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었습니다.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고 약 10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각자 한쪽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즐겁기는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저는 자녀분들에 대해 물어봤고 할머니들은 아이들도 자기들 삶이 바빠요.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큰 도움은 못 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주로 어디에 돈을 쓰시나요? 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병원비와 약값에 다 써요.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한 달에 노령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공근로를 15일씩 참여하며 추가로 33만 원을 벌어 한 달 수입은 총 73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대부분 병원비로 지출되어 조금만 저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본생활보조 대상자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축이 많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때로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조차 비용이 들지만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생각만큼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능동적인 자세와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기꺼이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